여러분 집에 다들 소파 있으시죠? 대략 90년대 이후 소파는 한국인들에게도 거의 필수 가구가 됐는데요. 사실 한국에서는 이 소파의 용도가 좀 특이합니다. 소파 위에 앉는 게 아니라 소파 아래에 앉아서 무슨 뭐 등받침 마냥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지요. 특히나 겨울이 되면 이런 현상이 더 많아진다는 거. 왜겠습니까? 바닥이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온 외국인들도 처음에 이 광경을 보고 신기해하다가 한국 생활 좀 적응되다 보면 알아서 바닥으로 내려올 정도예요. 이처럼 한국인들에게 있어 난방은 무조건 바닥에서 조지는 게 국룰입니다. 다른 방식의 난방은 아무래도 불완전하거나 불편하다고 여겨져서 집 구할 때 옵션에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리고 이런 바닥 난방은 실제로 수백 년 이상 이어져 온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입니다. 예로부터 사용돼 온 온돌의 원리를 약간만 고쳐서 그대로 응용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한반도 사람들은 언제부터 바닥에 몸을 지지게 됐을까요? 온돌이라는 물건은 언제 등장했고 어떻게 우리 문화의 일부가 됐을까요? 추운 겨울 바닥에서 귤 까먹으면서 보시라고 지식해적단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저번 영상에서 입식 문화와 좌식 문화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동아시아에서는 전통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좌식 생활을 하고 중국과 몽골이 입식 생활을 합니다. 이게 사실 북방 유목민들의 영향을 얼마나 받았냐에 따라 갈리는 건데요. 본래 동아시아 정주민족들은 여름에 비가 집중되는 습한 날씨 때문에 집을 땅바닥에서 살짝 띄워서 지어야 했고, 그러다 보니 집에 들어갈 때 더러워진 신발을 벗고 한 단 올라가야 했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위에 앉아 생활하는 식으로 좌식 생활이 굳어진 겁니다. 반면 북방 유목민들은 이런 식으로 건물 지을 틈 없이 돌아다니면서 천막을 치고 살았기 때문에 땅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피하기 위해 접이식 의자나 조립식 침대를 가지고 다니며 사용했고, 자연스럽게 입식 생활이 굳어진 거고요. 그래서 유목민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중국이 입식 생활을 하고 영향을 안 받은 일본은 좌식 생활을 하는 건데, 사실 한반도가 원래는 이 두 문화의 경계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정주 문화권으로 예로부터 좌식 생활이 디폴트였던 건 맞지만 또 북방 유목민들의 영향을 안 받은 건 아니었거든요. 당장 고구려 벽화에서부터 북방 계열의 접이식 의자, 즉 호상에 걸터 앉는 모습이 나오니까 최소 원삼국 시대 때에 의자가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다만 이게 약간 사회적으로다가 이분화가 돼 있었다는 거. 한반도에서 입식 생활을 한다는 건 곧 상류층이라는 뜻. 의자는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왕족과 귀족들은 의자에 앉거나 침상에서 잠을 자는 등 입식 생활을 했던 반면 서민들은 그냥 흙바닥에 돗자리 깔거나 평상 위에 앉는 좌식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조선시대 사극 같은 거 보면 왕들도 그냥 방바닥에 앉아서 정무 보고 욕 깔고 자고 그러죠. 이게 다름이 아니라 한 조선 중기쯤부터 궁궐에 온돌이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방바닥 자체가 뜨끈뜨끈해지다 보니 불 지필 화로도 따로 필요가 없어졌고, 구태여 땅바닥에 내려가 의자에 걸터 앉을 이유도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온돌 때문에 신분 고하 상관없이 좌식 생활로 통일이 됐다는 건데, 그럼 이 온돌은 누가 언제부터 썼냐? 일단 가장 오래된 온돌 유구는 대략 연해주 일대에서 발견된 기원전 4세기경의 것으로, 이를 통해 보면 온돌을 최초로 사용한 건 옥저 사람들이었다고 추정되는데요. 이게 기록상 후대의 고구려 사람들도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어서 우리 조상들이 원조인 건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지금처럼 온 방을 데우는 형태는 아니었고 아궁이와 이어진 일부 공간만 데우는 쪽구들 형태였죠. 물론 이게 시공하는데 꽤나 노하우가 필요한 설비였던지라 고대에는 그냥 옛날 일본 사람들처럼 집안 한가운데 화로를 놓고 난방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거. 그러다가 고려 시대로 들어서면서 점차 서민층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되더니 고려 후기인 13세기에는 개경의 귀족들까지 바닥 다 갈아엎고 쪽구들을 시공하기 시작합니다. 이 추세가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면서 나중에는 비교적 따뜻한 삼남 지방에도 온돌이 도입됐고, 그 과정에서 방 전체를 데우는 온구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초까지만 해도 왕족 같은 최상류층들은 이악 물고 화로를 고집했다는 거. 앞에서 설명했죠. 당시에는 의자에 앉고 침상에서 자는 입식 생활 자체가 권력을 의미했다 보니 이 구들이라는 게 다분히 서민적인 하층민의 문화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화로에 불을 더 떼고 옷을 더 껴입었으면 껴입었지 방바닥에 누워서 굴러다니는 건 영 모양이 빠졌다 이거예요. 심지어
백성들한테도 되도록 온돌 쓰지 말라고 그냥 옷 더 껴입으라고 권장했을 정도인데요. 이게 뭐 다른 게 아니라 너도 나도 집에다 구들 놓으면 산에 나무가 남아나지 않을까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구들 놓은 방에서 섞여 자면 미풍양속이 저해될까봐 그랬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의료용으로다가 환자나 노약자들 몸 지지는데 쓰는 건 또 막기가 좀 그래서 다들 집에 있는 노부모들 핑계대면서 은근슬쩍 구들을 깔고는 했지요. 다분히 유교적인 알고리즘이라 은근히 일관성이 있지요. 하지만 추위 앞에는 장사 없었습니다. 한반도 역시 14세기 말부터 본격화된 소빙하기를 피할 수는 없었거든요. 강이 얼어붙고 한여름에 서리가 내리는 극한의 기후 앞에서 더 이상 체면 따질 상황이 아니었고 궁궐에도 조금씩 온구들 풀패키지 시공이 들어가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17세기 말 소빙하기가 극한으로 치달은 시점에서는 왕조차도 그냥 딱 매일 아침 조회 때 어좌에 앉을 때 빼고는 풀타임 좌식 생활을 하게 됐지요. 당연히 백성들한테도 더 이상 딴지걸 명분이 없어서 계층 상관없이 모든 집에 온돌 설비가 기본 사양으로다가 들어가게 됐고요. 그럼 이 온돌이라는 게 뭐 얼마나 강력했길래 조정에서도 지지를 쳐버렸을까요? 일단 온돌은 불에서 나오는 열기를 직접 쬐는 게 아니라 최대한 뺑뺑이를 돌려서 골수까지 빨아먹는 난방 방식입니다. 부엌에 있는 아궁이를 방바닥보다 아래에 놓고 방바닥 밑으로 아궁이와 연결된 통로, 즉 고래를 뚫어서 아궁이의 열기가 방바닥을 데운 뒤 굴뚝으로 나가게끔 한 원리지요. 특히나 온돌은 난방의 지속성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는 거. 한번 데운 방바닥이 오랫동안 뜨끈뜨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고래 위에 구들장이라고 불리는 넓적한 돌덩어리들을 적절하게 배치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옛날 우리나라 집들은 대부분 흙으로 벽체를 세웠는데 돌바닥이나 흙벽이나 워낙에 열을 잘 머금고 있는 재료다 보니 자기 전에 불을 떼면 아침까지도 온기가 남아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또 이 고래를 그냥 대충 제멋대로 뚫으며 제대로 된 성능이 안 나왔습니다. 고래의 배치 자체는 뭐 줄고래, 부채고래, 맞선고래, 허튼고래 등등 열기가 막힘없이 잘 통하기만 한다면 오케이였습니다만 이 열기가 최대한 오래 머물며 순환할 수 있도록 고래의 내부 구조는 어느 정도의 국룰이 있었지요. 일단 고래의 초입에는 구넘기라고 하는 언덕을, 고래의 끝부분에는 개자리라고 하는 구덩이를 만들었는데요. 각각 아궁이의 불씨를 살리면서도 열기만 빨려 들어오게끔 열기가 굴뚝으로 너무 빨리 빠져나가지 않게끔 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또한 고래의 바닥 깊이 자체도 초입부에서는 깊게, 끝부분에서는 얕게 만들어서 열기가 기존 공기와 적절히 섞이며 천천히 순환하도록 유도했고요. 열을 머금어주는 구들장도 마찬가지로 불길이 직접 닿는 고래의 초입에서는 두껍다가 뒤로 갈수록 점점 얇아지게끔 배치했는데 심지어 이 돌들을 다 자연석 중에 골라냈기 때문에 순수 노하우의 영역이었습니다. 주로 한반도에 흔하고 모양도 넓적하게 나오는 대군모가 구들장 용도로 애용되었다고 하지요. 자, 이러면 밥을 짓는 동안 방바닥이 뜨거워지고 뜨거워진 방바닥이 공기를 데우고 그 공기가 상승하면서 온 집안을 따뜻하게 하겠지요. 불 한 번 떼서 조리도 하고 복사 난방도 하고 대류 난방까지 할 수 있으니 일석삼조였습니다. 특히나 불이 넘어오는 초입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뜨뜻했기 때문에 보통은 장유유서로다가 집안 내 최연장자나 출산 직후 산모들이 차지하는 자리였다는 거. 여기를 아랫목이라 해서 실제로 옛날 온돌집들은 이 부분만 장판이 시커멓게 그을리는 게 국룰이었습니다. 워낙에 뜨끈뜨끈했던 만큼 사람이 안 잘 때는 밥을 따뜻하게 보관하거나 메주를 띄우는 등의 용도로도 활용됐고요. 심지어 온돌은 한반도의 건축 문화까지 바꿔버렸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전통 건축물 보면 거의가 단층 건물이죠.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조상님들이 2층 집 만들 줄 몰랐는 줄 아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한반도 건축에서도 고려시대나 조선 초까지는 2층 건물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2층 이상에다가 온돌을 깔기가 힘들다 보니까 조선 중후기 들어서 점차 도태된 거예요. 또 이제 부뚜막에서 밥을 짓고 그 옆에 붙은 온돌방에서 밥 먹고 자고 다 하다 보니 그냥 단층 으로다가 넓은 평면으로 집을 짓는 게 여러모로 편했고 가옥의 형태도 일자나 기역자 형태로 길쭉해졌습니다. 그냥 건축 자체가 온돌에 맞춰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옛날 집하면 생각나는 누런색 장판도 온돌 때문에 등장했다는 거. 뭐 서민들이야 원래 흙바닥에 멍석 깔고 먼지 뒤집어 쓰며 생활해도 별 상관 안 했다지만 양반들은 또 이런 게 영 불편했거든요. 그렇다고 기껏
기껏 데워놓은 온돌 바닥에서 발바닥만 데우기는 또 아깝다 보니까 바닥에 한지를 바르고 으깬 콩과 들기름으로다가 방수 처리를 해서 마감한 게 바로 장판입니다. 같은 좌식 문화권이지만 카펫이나 쿠션을 깔고 앉는 중동, 다다미를 깔고 앉는 일본과는 달리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깐 맨바닥을 좋아하는 게 다 장판 때문이에요. 다만 온돌이 계층을 막론하고 국룰로 굳어지면서 몇 가지 문제점들도 생겨났습니다. 일단은 연기가 아궁이로 역류하는 경우가 잦았는데요. 특히나 비교적 주먹구구식으로 시공하는 일이 많았던 서민층에는 온 집안이 그을음으로 가득 차는 와중에도 그냥 참고 사는 집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산에 있는 나무들이 다 씨가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온돌의 대중화 이후 한반도인들은 뜨뜻한 방바닥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몸이 됐고, 그런 만큼 땔감 소비량도 드라마틱하게 상승했거든요. 산에 나무가 없어지니 비만 오면 산사태가 일어나고 쓸려 나온 흙이 하천 바닥에 쌓이면서 물길을 막아버리는 듯 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지라 조정에서도 이거 이제라도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왔습니다만, 이미 뜨끈한 온돌바닥 맛을 본 한반도 사람들에게 이제와 온돌을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구한말쯤 되면 최소 한양 같은 인구 밀집 지역 주변에는 민둥산 아닌 산이 없을 정도가 돼버렸죠. 이처럼 온돌은 한반도 사람들에게 사실상 생존과 직결된 필수 요소였고, 근세에 한반도를 방문한 여러 외국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재밌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온돌빵이 너무 뜨겁다는 평을 남겼다는 건데요. 아예 온돌을 갖다가 빵 굽는 오븐 같다고 기록한 사람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웃긴 건 이 아저씨가 추위로는 어디서 안 꿀리는 스웨덴 사람이었다는 거. 웬만큼 추운 지방에서 난방 빵빵하게 하고 사는 사람도 적응 못할 온도였다는 겁니다. 하긴 국밥 먹으면서도 시원하다고 하는 게 한국인들이니까 우리 쪽이 비정상인 것 같긴 해요. 그런 만큼 일제치하와 해방 이후에도 온돌의 유산은 쭉 이어졌습니다. 일단 5, 60년대에는 연탄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연탄 아궁이가 등장, 연료만 더 효율화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온돌 구조가 대체로 유지됐는데요. 연기도 안 나고 값도 저렴한 데다 천천히 탄다는 점에서 온돌과의 궁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때문에 전통적인 형태의 한옥뿐만 아니라 새로 지어지는 서양식 주택이나 아파트에서도 사용됐죠. 마찬가지로 장판도 비싸고 번거로운 한지 대신 폴리 염화 비닐 장판이 사용되기 시작했고요. 다만 연탄 특유의 일산화탄소 누출 문제가 있었던지라 60년대 중반부터는 양옥집이나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일러와 라디에이터가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연탄뿐 아니라 장작이나 석유 등 여러 가지가 연료로 사용됐지만 연료의 연기와 열기를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물을 끓여 전달하기 때문에 훨씬 안전한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안전이고 뭐고 간에 고작 라디에이터로 한국인들을 만족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시골이고 도시고 간에 여전히 좌식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만큼 바닥이 차가우니 온몸이 으슬으슬하다며 불만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때문에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하면서 온수 배관을 같이 매립해버리는 식으로다가 원리는 라디에이터로 형식은 온돌로 절충한 한국식 바닥 난방 방식이 대세가 됐죠. 이후 80년대 후반부터는 서울을 시작으로 도시가스가 도입, 비슷한 시기 시작된 아파트 건설 붐과 함께 전국적으로다가 가스보일러가 들어서기 시작했고, 가스보일러의 바닥 난방이 사실상의 국룰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전히 아궁이로 온돌 난방을 하거나 연탄 보일러를 쓰던 시골 산간에도 2000년대를 지나면서는 LPG를 이용한 가스보일러가 전면 도입되어 같은 조합이 표준이 됐고요. 실제로 외국에도 바닥에 온수 배관을 묻는 난방 방식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전 국민 중 90% 이상의 보급된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거. 기술적으로는 판이하게 달라졌지만 온돌의 개념 자체는 끝끝내 살아남은 거지요. 짧으면 수백 년, 길면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난방 문화다 보니 아마 앞으로도 쉽게 바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보일러 말고 더 좋은 기술이 나와도 어떻게든 바닥에다가 집어넣을 사람들이에요. 이처럼 바닥 난방 문화가 현대까지 유지되면서 한국인들의 좌식 생활 문화 역시도 함께 살아남았습니다. 아무리 소파가 있고 의자, 식탁이 있다 하더라도 뭔가 바닥에 앉아서 낮은 좌탁에 밥 차려 먹는 게 여전히 익숙한 사람들이 많죠. 물론 막상 진짜 옛날 방식 구들에다가 몸 한번 뉘어보면 느낌이 확실히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혹시나 시골에다가 작은 집이라도 하나 지을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최소 방 하나 정도는 완전 나무 장작으로다가 불 때는 부들방으로 만들고 싶다는 작은 소망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선원 여러분들 모두들 뜨거운 방바닥에 몸 지지시면서 지식해적단 영상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